안녕하세요. 네, 최성욱입니다. 일단 이제 물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시험 보셨어요? 처음 보시는 거예요? 시험 이번 보셨나요? 3학달 거? 어려웠어요, 물리? 아, 그래요? 보셨나요? 문제. 시험을 보신 건 아니고요. 네. 물리 다 어려웠어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변리사 시험 중에서 지구과학이 일단 제일 쉽죠. 지구과학 굉장히 쉽고요. 물리는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물리 2 정도? 그 정도 되는 거고, 거기다 이제 한두 문제 정도만 이제 일반 물리 수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서 저도 이제 변리사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했을 때 변리사하고는 처음에 이제 와서 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난이도가 낮나 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가 할 때는 막 대학 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전공 과목을 다 했었거든요. 전자기학부터 기계공학부터 다 해가지고 이거는 인간이 할 게 아니다 해가지고 거의 할 날이 별로 없었는데 생각보다 물리는 좀 쉬웠어요. 기출문제 처음 보고. 근데 만약에 80% 정도만 맞추겠다라고 생각한다면 8개 정도 맞춘다 치면요. 물리 2만 해도 돼요. 고등학교 물리 2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그중 한두 개 정도까지 다 맞춰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이제 일반 물리도 하긴 하는데 일반 물리도 다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지금 저희가 30년치 다 봤는데 나오는 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처음 추가가 됐잖아요. 기출문제 중에 처음 추가됐어요. 30년 동안. 네, 그래서 이 책은 없어요. 이 책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없는데 작년에는 제가 특강으로 한번 했는데 특강으로 한번 해서 올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용만 사실 어렵지 문제는 굉장히 쉽거든요. 고등학생들 다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한 두 개 정도 때문에 이제 물리를 공부를 해야 되나 이제 그거 2개를 위해서 대학 물리를 완전히 다 끝내야 되는가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80% 정도 맞춘다 생각하면 그냥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교재 있죠? 이 교재 정도만 해도 80%는 감당이 돼요. 80%. 그래서 뭐 한두 개 정도까지 해서 뭐 대학 물리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좀 1차니까 좀 오버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까지는 시간을 안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 요 정도 이 교재 정도만 확실히 해도 80%는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이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혹시 물리 하셨었어요? 전공하셨었어요? 전공은 안 하시고 물리는 하셨고.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 기계과, 전자과도 물리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기계과도 역학만 배우고 전자과도 요즘 전자기 파트만 배우고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요. 옛날 때하고. 저희 때는 그냥 무조건 다 배웠어요. 물리, 화학 다 배웠었기 때문에 전공과 관계없이. 물론 제가 물리학과니까 배우기도 했지만 다 배웠는데 요즘엔 좀 다 선택해서 배우고 생물학과 출신들 보시면은 아예 물리 배우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선택을 안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선택 안 하고 대학 때도 일반 물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물리가 좀 어렵긴 하는데 지금 제가 이 고등학생들한테 재수생들한테 보여주면 이렇게 쉽냐고 그래요. 생각보다 솔직히. 근데 이제 양이 많으니까인데 일단은 좀 쉽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쉽게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건너뛰고요. 일단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물리량의 기초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리량 기초. 일단은 뭐 쉽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물리를 좀 힘을 빼고 하려고요. 힘을 빼고요. 막 어차피 변리사니까 뭐 대학생들 하고 하는 거니까 뭐 일반 물리 수준으로 막 어렵게 가르치고 뭐 미분 적분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전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빼고요. 시험에 전혀 도움도 안 되니까 그런 거 빼고 그냥 편하게 쉽게 힘을 빼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0% 정도는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운동의 기술 파트인데 운동의 기술 파트. 그리고 아마 여기를 그래요. 자, 일단 첫 번째 파트 이제 1강 붙어 있는데 1강은 별거 아니고요. 근데 사실 일반 물리 배우게 되면은 맨 처음에 여기 이제 한 일주일 내내 배우는 파트거든요.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에서는 가장 중요하지만 저희는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물리량입니다. 물리량이 있고 물리량이 있는데 근데 간단하게 보면 이제 벡터랑 스칼라 있죠. 다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벡터하고 이제 스칼라다. 이렇게 배우고
이제 벡터라는 것은 이제 물리량 중에서 크기하고 방향 요거 두 개를 갖고 있는 걸 갖다가 벡터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으로 충분히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벡터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벡터에서는 이제 1과 1을 더하게 되면 얘네들은 2에서 0 사이가 되겠어요. 그렇죠? 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스칼라 같은 경우는 1과 1을 더하게 되면 무조건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차이만 아시면 되는데 일단 벡터라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벡터 물리량이 나오게 되면요. 반드시 뭐를 방향을 먼저 표시를 하셔야 돼요. 방향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배우는 것들은 2차원까지가 배워요. 2차원. 고등학생들은 이제 1차원만 배우고 물리 2부터 들어가면 2차원을 배우니까 저희는 이제 2차원 문제까지만 해결하면 됩니다. 2차원 문제까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보게 되면 위치하고 변위하고 그죠? 우리 앞에 나오는 것만 적을게요. 위치, 변위, 속도, 그리고 뭐 가속도, 그리고 힘, 그리고 장, 필드죠.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 장 이렇게 돼.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우는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무조건 뭐냐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그리고 얘네들 갖다 이제 대수되고 더할 때는 반드시 화살표로 더하게 됩니다. 화살표. 그러니까 벡터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 벡터 계산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벡터 계산법. 벡터 계산법으로 계산해 준다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스칼라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거리가 있겠고요. 거리. 그다음에 이제 변위에 관계된 게 위치 변위와 관계된 게 거리고요. 속도하게 되면 이제 속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힘 이런 거 말고 1과 에너지. 여기 빠졌네. 중요한 거. 그죠? 운동량하고 충격량.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거리 1, 에너지, 뭐 온도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더하면 돼요. 그죠? 더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벡터량 갖다 스칼라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물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건데요. 물리량이라는 게 이 물리라는 게 저희가 살고 있는 자연 현상이잖아요. 이 자연 현상을 갖다가 수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기술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취급을 하는 자연 현상이 다양하잖아요. 뭐 전기 자기적 현상이 있고 힘과 운동에 따른 역학적 현상이 있고 파동의 현상들도 있을 거예요. 각 파트별로다가 그걸 갖다 기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가. 그 도구가 바로 뭐냐면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우리가 보통 역학 파트, 전자기 파트, 뭐 파동 파트 이렇게 나오죠. 뭐 현대물리 파트 나오게 되면요. 그 각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물리량이에요. 그 단원에서 그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리량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물리량이는 뭐냐면은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약속한 정의입니다. 약속한 정의예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걔네들을 갖다가 약속해서 정의란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다가 항상 생각할 때는 그 단원에서 사용된 물리량이 뭔지를 딱 정의를 하시고 걔네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라는 게 사실은 단순한 학문이에요. 단순한 학문. 물리에서 제일 많이 다니는 게 수죠. 수. 그죠? 수라는 것은 이제 양적 관계인데 그 양적 관계라는 게 많고 적고를 따질 때, 그죠? 많고 적고를 따질 때 항상 어떻게 되냐? 기본 물리량을 잡습니다. 기본 물리량. 그 기본 물리량을 잡고 그 기본 물리량에서 몇 배 항상 배수가 나와요. 배수가. 배수가. 그래서 그 기본 물리량을 잡아서 거기에 몇 배가 된다라는 것들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물리량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게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면 항상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와 면적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량의 관계를 항상 이렇게 막 설명을 할 때 말로 설명 귀찮으니까 이 과학자들 다 게으르거든요. 게으르니까 자꾸 축약을 시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끔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게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제일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그래프라는 건 어쨌거나 이제 X축하고 Y축의 변인 관계를 양적 관계를 볼 수 있죠. 한 번에 크고 작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물리량 안에서 그 안에 그래프 안에서 기울기와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X축과 Y축에 따른 양적 관계를 찾고 두 번째는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어떤 물리량을 뜻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적이죠. 그래프의 면적이 어떤 물리량을 찾는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단순한 그래프는 이제 뭐 정비례 그래프 아닙니까? 정비례 그래프. 그런 것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기울기 면적을 쉽게 구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현상이라는 게 실제 자연에 가까워지게 되면 불규칙해 있거든. 그래서 불규칙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y축에 대한 것들이 x축에는 함수로 주어지게 되잖아요. 함수로 주게 되면 기울기랑 면적을 구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사용되는 수학이 미분이고 적분이거든요. 예전에 뉴턴 아저씨가 뭐 역학구 나눗력을 계산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면적 어떻게 구하지?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하다가 도구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분 적분이 그러니까 수학 도구잖아요, 도구.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관계만.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물리량을 첫 번째 잘 정의를 해두는 거,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역학 파트 같은 경우는 이 물리량 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푸는지를 오늘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약속과 정의니까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암기입니다. 이해가 아니고 암기예요. 도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도구를 가지고 그 도구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쓰임새를 배우고요. 어떻게 쓰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물리량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의가 되면요. 이건 우리가 이제 뭐로 바꿔줘요? 또 줄이죠. 기호로 바꿔줘요. 기호로. 기호로 바꿔주고 이 물리량이 나타내는 단위가 주어집니다. 단위가 주어지죠. 이 단위라는 것이 다른 말로 차원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차원과 이제 비슷한 개념이 됩니다. 우리 역학 파트, 특히 물리 파트에서 이제 제일 단순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MKS 단위계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MKS 단위계. 보통 이제 양적 관계를 따지 질량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킬로그램이라는 걸 쓰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질량 매수를 읽었네요. 자, 길이 단위 하게 되면 이제 미터가 되는 거 아니겠죠? 길이 단위 미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 단위는 이제 세컨즈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단위계니까 기본 단위계를 맞춰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 문제를 풀게 되면요, 물리안에서는요 물리량이 주어지죠. 설명을 할 때. 그리고 그 물리량 옆에 뭐가 잡히냐면 단위가 잡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단위만 보고 푸는 겁니다. 단위만 보고 이제 풀게 됩니다. 단위만 보고. 왜냐하면 애시당초 처음에 물리량을 약속한 상태에서 약속된 틀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요. 그 기본 단위를 보면은 나머지가 구조가 다 보여요. 이제 오늘 그걸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단위와 차원이 같으면 같은 물리량입니다. 물리에서는 같은 물리량.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는데 이제 물리량과 물리량의 이제 관계를 배우는데요. 예를 들면 키하고 몸무게가 있죠. 키가 크면 대체적으로 몸무게도 커져요. 그죠? 근데 키가 작으면 몸무게도 작아지죠. 대체로 비례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근데 키 170cm에다가 60kg을 더할 수 있을까요? 못 더하죠. 그죠? 못 더한단 말이에요. 왜 못 더하냐? 다른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그러면 물리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칙연산 더하고 빼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은 물리량끼리만 가능합니다. 같은 물리량.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키하고 뭐 몸무게가 있으면 요거 두 개가 뭐 양적 관계가 서로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뭐 키 같은 경우는 센티미터가 되겠고 몸무게는 이제 킬로그램이 됩니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힘이라고 하죠. 힘이라고 했으면 이제 가속도가 있을 거예요. 이제 힘과 가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쌍둥이 관계거든요. 항상 같이 다니니까 일란성 쌍둥이인데 힘의 단위가 뉴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라는 게 이제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었는데, 그렇죠? 힘이 커지면 가속도도 커진다. 힘이 작아지면 가속도도 작아진다. 힘이 0이면 가속도도 0이다.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하다예요. 결국 얘네들은 비례한다 이렇게 쓰겠죠. 근데 문제는 얘네가 항상 같은 양적 관계를 갖고 있는데 힘하고 가속도는 더할 수가 없어요. 그죠? 더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물리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 더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더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돼?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단위가 똑같아지면 두 개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곱해주죠. 그게 이제 비례상수예요. 비례상수. 이 비례상수라는 것들이 두 물리량의 관계를, 그죠? 양적으로 단위를 같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계산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뭘 곱해줘요? m을 곱해버리게 되면 같은 물리량이 되니까 이제 f는 ma라는 식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물리량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니까 이제 우리는 단위와 차원만 보면 된다. 그래서 단위 차원의 개념이 뭐냐면요. 간단히 보시게 되면 여기는 어차피 다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그죠?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요. 속력 한번 보겠습니다. 속력이라는 게 있으면
요거 이제 단위를 쓰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미터 퍼 세크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걸 이제 우리가 차원으로 쓴다는 건 뭐냐면 이 단위에 들어가는 요 것들 이 물리량을 갖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요게 지금 미터죠. 미터면 길이 단위니까 길이 차원이라고 해서 L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타임이니까 타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거 차원으로 써라 그러면 L에다가 T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차원이다. 그러니까 단위를 물리량으로 바꿔서 표시한 것이 차원입니다. 그렇죠? 단위를 물리량으로 바꿔서 표시한 것이 차원이다. 이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연습 문제 뒤에 있으니까요. 그거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물리량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여기 하나는 우리가 많이 내는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 그렇죠? 공식이 있는데 공식이 정해지는 것들의 법칙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공식이 정해지는 법칙.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물리량이라는 게 있는데 물리량이라는 것은 뭐는 뭐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뭐는 무엇으로 뭐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뭐는 뭐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 약속된 것들이 우리가 서술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요걸 갖다가 하나의 수식으로다가 짧게 바꿔줄 때가 있어요. 바꿔줄 때. 그게 바로 이제 공식이에요. 근데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이 이제 공식이 많다. 공식이 외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죠? 공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잘못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잘못 공부하는 게. 정의부터 배워야 되는데 정의를 배우지 않고요. 공식부터 배워요. 그래서 중학교 애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속 시원하게 공부하는 거. 거속시라고. 그죠? 거속시. 그러니까 이제 거속시 한 다음에 거리 구할 때는 요거 2개 곱해라. 속력 구할 때는 시간분의 거리를 구해라. 요거를 애들이 땡글땡글 외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딱 나오면 기억이 안 나니까 못 풀어요. 그런데 이제 이따 이게 왜 틀렸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은 대표적으로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요. A는 B분의 C, 이게 이제 기본 공식입니다. A는 B분의 C꼴이 이 공식이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물리의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량. 그런데 사실은 우리 물리라는 게 물리량과 양적 관계 따진다고 그랬죠. 양적 관계. 이 물리의 양적 관계 따진다는 것은 물리량과 물리량의 관계를 보는데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물리량이 뭐가 있냐면은 과학에서 늘 쓰이는 게 바로 변인이죠. 변인. 그러니까 변인 같은 경우는 2개로 나눠지잖아요. 뭐가 있냐면 독립변인이라는 게 있고 독립변에 대응되는 종속변인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종속변인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 그게 뭐였습니까? 조작변이라고 하는 거죠. 조작변인, 생물체 관리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통제변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변인이라는 것들이 3가지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죠, 이거. 우리는 이 조작변인하고 통제변인은 종속변인이 전부 다 영향을 주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얘를 막 변화시키면서 얘를 막 실험을 하겠죠. 이게 이제 연역적 방법인데 문제는 얘를 변화시켜서 얘를 측정을 할 때 요 놈은 얘한테 영향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죠? 반드시 일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얘가 일정한 조건에서 얘가 커졌을 때 얘가 커진다. 얘가 작아졌을 때 얘가 작아진다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변인이 3가지가 있을 때 두 놈 관계가 비례가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통제변인 일정한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요 세 놈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로 표시하는 거죠. 여기다가 조작변인 집어넣는 것이고 여기가 종속변인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것이 비례다라고 표시가 되죠. 이 조건에서는 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일정해야 돼요.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게 그런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기본 공식이니까 요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잠깐 보시면 방금 얘기했듯이 물리량은 정의가 된다고 그랬죠. 정의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매 B에 대한 C의 값을 우리는 A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B라는 물리량과 C라는 물리량과 A라는 물리량의 관계가 됩니다. 그죠? 이때 요 매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단위라고 쓰죠. 단위 B에 대한 C의 값을 뭐라고? A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기준.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C의 값을 A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지요. 그냥 간단하게. 한반도죠. 한반도. 그죠? 한반도가 여기 38선이 있을 거예요. 그죠? 38선이 있으면 여기가 누구죠? 저기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되겠고요. 그죠? 여기 뭡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자, 요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뭐의 대안이 항상 이 분모로 들어가요. 분모로. 그러니까 이게 분모죠. 그래서 B에 대한 C의 값을 A라고 놓자.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공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 물리량이 있고 여기에 기본 물리량이 있잖아요. 그죠? 기본 물리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기본 물리량 했을 때 이게 새로운 A의 물리량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위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 요거를 속력이라고 놓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식이 요 시간이 나오고요. 이동거리, 속력, 이 세 물리량의 관계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요 시간에 대한했으니까 요것이 이제 미터로 들어가겠죠. 시간에 대한 거리. 얘를 속력이라고 놓자.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랬을 때 거리 단위는 미터였고요. 시간 단위는 초였습니다. 게으르면 그냥 써요. 그렇게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걸 그냥 쓰니까 그냥 미터 퍼 세컨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넘어가나? 안 되나요? 자, 왠지 가다가 가림막이 생겨가지고 자, 이런 거죠. 단위 면적에 대한 힘을 뭐라고 하죠? 압력이라고 하죠. 그죠? 압력이라고 쓰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위 면적에 대해서 가해주는 힘과 압력의 관계죠. 그럼 요걸 이제 기호로 바꾸게 되면 면적하면 뭐 A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힘하면 포스, 그 다음에 압력하면 이렇게 P가 써요. 그럼 요걸 이제 식으로 쓰세요. 그러면은 A에 대한 F를 P라고 놓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단위가 이게 뭐예요? 뉴턴이죠? 뉴턴 단위가 되겠고, 여기는 제곱미터 단위가 됩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그냥 써도 되는데, 그죠? 이번엔 좀 게으름을 탈피해서 뭐라고? 새로운 단위 파스칼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걸 그냥 쓰면 저희가 보기 편해요. 사실은.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해석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죠?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가해주는 압력이, 그죠? 압력이 10 뉴턴 퍼 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면 문제가 되게 편해집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압력이 10 파스칼이다 이렇게 주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이제 쉽죠. 왜? 이거 그냥 보고 풀면 되거든요. 이거 자체가 뭐냐? 1제곱미터당 10뉴턴의 힘을 준다 이런 뜻이니까. 그죠? 나오니까. 그러면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10 뉴턴 퍼 제곱미터야. 그러면은 이 제곱미터에 가해지는 힘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단위 보고 풀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게 중요해진 게 1제곱미터당 10뉴턴이야. 그러면 2제곱미터면 20뉴턴이야.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죠. 근데 치사 빤스로다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못 푸는 거죠. 그죠? 이때 이제 이거 아니라 공식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공식을. 이렇게는 이제 A분의 F. 이걸 또 따져서 보여야 되니까. 그죠?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파스칼 썼을까요? 압력을 가지고 많이 연구한 아저씨가 파스칼이죠. 자기 이름 쓴 거예요. 제가 했으면 압력 단위는 뭐 이렇게 썼겠죠. 아니면 봉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되니까 사실 지금 했던 것들은 이 단위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이 나중에 전기장 또는 뭐 전기력,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도 시간,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 에너지 다 여기에 쓰입니다. 이거 가지고 풉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구과학 같은 거예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태양상수 같은 거 가면은 태양상수가 뭐 예를 들어 2 칼로리 퍼 제곱센티미터 퍼 뭐 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태양상수가 이만큼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태양상수 이거 딱 나와버리게 되면 이거 가지고 태양에너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너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1제곱센티 면적에 1분당 떨어지는 에너지는 2칼로리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식 하나 가지고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광도 구하시오 그렇게 되면 태양이 주어지잖아요. 1억 5천만 킬로 잡히죠. 구를 만들죠. 그죠? 그리고 여기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단위 면적에 1분당 떨어지는 에너지가 2칼로리니까. 그죠?
이 전체를 다 빠져나가는 게 태양 상수 아니 태양 에너지잖아요. 거기다 곱하면 뭐예요? 요거 제곱 면적이가 요 구의 표면적,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시간 곱하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 구하는 거니까 단위를 항상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단위를. 이건 물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학에서 이렇게 사용되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물리량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이제 아셨으면 됐고요. 자, 이번에는 필요 없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벡터 계산법. 그렇죠? 벡터 계산법입니다. 아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벡터 계산법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벡터 계산법 같은 경우는 그냥 대수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죠. 방향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벡터 같은 건 반드시 뭐로 표시하냐면 벡터를 표시해 다른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죠? 화살표예요. 화살표.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다. 근데 우리 보게 되면 어떤 물리량이 만약에 운동량이다 이렇게 주면 이 아이가 벡터량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화살표 표시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별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서 아 이렇게 표시하는구나라고 알면 되고요. 실제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운동량이 벡터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요거를 표시 안 했다고 해서 틀리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문제 풀 때. 문제 계산할 때 반드시 이걸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힘 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화살표 계산법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 계산법으로 쓰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삼각형법. 삼각형법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힘으로 계산하도록 할게요. 힘으로. 그렇죠? 벡터를 힘이니까 F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의 작용에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 근데 이제 힘의 경우는 특별히 뭐가 있냐면요. 나중에 하겠지만 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계산할 때는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못하면 운동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물리 공부할 때는 죽어도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물체를 일만큼 이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F1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죽어도 표시 안 해요. 요거를. 문제가 여러 개 나왔을 때 대충대충 화살표를 그린단 말이죠. 그 화살표 끝이 여기저기가 붙어 있어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 힘들을 합성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 표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물체를 이쪽으로 잡아당긴다. 이렇게 해서 F2를 잡아당긴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라는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두 힘을 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가 10N이고 여기가 10N이면 뭐 유치원생한테 물어보겠죠. 물체한테 10N 저거 10N 얼마 받니? 그러면은 뭐 22요 이렇게 하겠지만 요게 이제 어느 쪽으로 줬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크기가 달라지니까 그게 벡터 계산법이고 그 방법 중에 이 두 벡터의 작용점이죠.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있을 때 이거 똥꼬라고 할까요? 이 똥꼬가 같아지면 이 똥꼬로부터 시작을 해서 얘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리죠. 평행사변이겠죠? 평행사변형. 요것은 이제 삼각형법이 아니고 평행사변형법인데 삼각형법이라고 쓰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똥꼬 머리가 있으면 이 똥꼬를 이쪽으로 옮기세요. 그렇죠?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이 같은 물리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이 같으면 얘네들은 어느 공간상의 어느 지점을 가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동을 시키게 되면 똥꼬 머리 해가지고 처음 똥꼬에서 마지막 머리를 쭉 연결한 거죠. 이것이 삼각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성 벡터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마지막 이 똥꼬를 붙여놨을 때, 그죠? 이걸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평행사변형 대각선으로 그려준 것은 뭐다? 이것이 평행사변형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것이 이제 우리 기본적인 벡터 계산법이고요. 자, 하나만 더 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F1이 있다 치고,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또 F2라는 벡터가 있다 쳤을 때 이번에는 F1 빼기 F2죠. 벡터의 차죠. 벡터 차. 이건 무슨 의미냐? 얘는 F1 벡터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F2 벡터가 된다는 얘기죠. 즉 F2 벡터의 방향을 바꾼 다음에 더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걸 방향 바꾸면 대가리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똥꼬머리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처음 똥꼬에서 연결되니까 이때 삼각형법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합성 벡터다.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고, 이제 문제는 이 합성 벡터는 크기를 구할 때 요거 길이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길이를. 그래서 그 길이 구하는 방법. 그렇죠. 길이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돼서 F1 벡터가 있고요. 이렇게 돼서 F2 벡터가 있다 쳤을 때 여기가 이제 세타 각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건 어쨌거나 이제 똥꼬가 붙어 있으니까 평행사변형법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리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얘를 갖다 쭉 연장하면은 이렇게 연장이 될 겁니다. 이제 합벡터 크기를 구해서 요 놈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요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뭐 수학적인 방법이니까. 자, F2 연장선을 쭉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선을 그어주시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직각삼각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또 세타가 됩니다. 그죠? 세타가 되겠고, 자, 여기가 이제 F1 벡터죠. 근데 요것들은 여기 이제 나란하게 평행 이동시키면 요것도 F1이 됩니다. 그죠? F1. 그럼 우리가 지금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이거 피타고라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빗면 길이는 밑변 길이에다가 요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는 여기가 F1이었으니까요. 그죠? F1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F1의 사인 세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쪽에 요쪽 길이는 요 F2 길이에다가 요 놈을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요 놈의 새끼는 얼마가 되느냐? F1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쪽 코사인 세타. 그럼 결국 이제 계산할 때는 요 합벡터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산하면 되죠. F2는 F1 사인 세타 그리고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F2 더하기 F 뭐예요? 1이죠. 그죠? F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요거를 제곱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계산 방법 이건 우리 외워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고 이제 외워버리면 되니까 F는 결국 또 F1 제곱 더하기 F2 제곱 더하기 2 F1 이거 F1 F2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외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벡터의 합입니다. 그죠? 벡터 합하는 방법. 자, 그런데 이번 이제 마지막으로 벡터의 분해가 있습니다. 벡터 분해. 사실 이 벡터 합보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벡터 분해예요. 벡터 분해. 벡터 분해인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제일 어려운 좌표계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죠?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뭐 구면 좌표계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데 우리는 직각 좌표계만 하시면 됩니다. 직각 좌표계. 자, 벡터 분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어떤 F1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렇게 해서 F2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벡터를 합하게 되면 이렇게 합하게 되면요. 합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합벡터가 되겠죠.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요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물체한테 내가 힘 요거 두 개를 줬을 때 그죠? 결과와 요 F라는 힘 하나만 줬을 때 결과가 같아요. 그죠? 같단 말이죠. 그랬을 때 F1 벡터와 F2 벡터 두 벡터의 합과 하나의 벡터 합이 같지요? 그랬을 때 우린 요걸 뭐라고 하냐면 F1 벡터, F2 벡터의 합 벡터라고 합니다. 그죠? 그 거꾸로 얘기했을 때 요 하나의 벡터라는 건 결국 F1 벡터와 F2 벡터 두 벡터가 나눠서 생각했을 때와 나눠서 작용했을 때가 똑같은 효과죠. 그래서 두 벡터를 하나로 바꿔줄 때는 이제 합이 되는 거고 합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벡터를 갖다가 두 개의 벡터로 이렇게 분해시켜주는 걸 갖다가 벡터의 분해라고 그래요. 지금처럼 X축, Y축 상에서 그렇죠? X축, Y축 상에서 비스듬한 세타로 F가 주어졌을 때 그죠? 이 F라는 하나의 벡터를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나눠주는 거를 우리가 직각분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 Fx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F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잡히는 것이고 요 길이는 이제 다 알다시피 이제 F의 사인 세타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제곱 더하면 결국에 이제 요 제곱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직각좌표계입니다. 직각좌표계. 자, 요 직각좌표계가 이제 변형된 것이 뭐냐면 빗면에서 나옵니다. 빗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자, 여기가 세타가 잡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다 벡터를 다 힘으로 합니다. 그렇죠? 힘으로 하게 되면 빗면에 이렇게 놓여 있는 물체는 기본적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죠. 중력. 그 힘을 그냥 W로 쓸게요. W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죠? 요 힘도 어떻게 되냐면 실제 물체한테 작용하는 요 힘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분명히 여기 지구겠죠. 지구는 분명히 얘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실제 요 힘의 효과는 요게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죠? 아, 등이 무겁네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 물체가 등을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하나 생긴단 말이죠.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떼골떼골떼골 이렇게 등 따라 내려가겠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요 힘인데, 그죠? 요 힘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나눠져요. 그래서 결국 요 힘은, 그죠? 요 힘에 의해서 두 힘이 작용을 하는데, 요 힘을 두 힘으로 나누게 되면 요 힘은 이제 사라지고요. 그죠? 요 힘과 요 힘만 남습니다. 근데 요 힘이 빗면을 누르는 힘을 우리 그냥 압력이라고 쓰게 되면, 요건 이제 빗면 따라 미끄러짐이니까 F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것을 직각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직각분해를. 그죠? 직각분해가 되니까, 자, 여기가 세타가 돼버리게 되면요. 그죠? 세타가 돼버리면 어차피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요는 여기가 세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W의 요 성분은 W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W 사인 세타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뭡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잖아요. 요렇게 되니까 W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지금 하는 것도 그냥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요. 요것들은 이제 앞으로 운동관절 풀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하여가 물체가 비스듬하게 건드려져 있으면 그 비스듬한 놈을 반드시 이렇게 바로 분해를 해서 성분별로다가 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우는 이제 2차원 물리는요, 그죠? 2차원 물리는 X축, Y축이기 때문에 모든 비스듬한 힘이 주어졌을 때 걔네들을 좌표계를 이렇게 X, Y로 직각 좌표를 만든 다음에 Y축 성분, X축 성분 있죠? 요 같은 성분끼리 더할 줄만 알면 다 됩니다. 요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요것만. 알겠죠? 이쪽에 벡터 분해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계산법만 벡터 곱이나 스칼롭 같은 게 있는데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쓸 일이 없습니다. 30년째 다 풀었는데도 쓸 데가 없더라고요. 알겠죠? 그거는 안 할 수도 되고요. 왜 할 필요는 없냐면 나중에 결국에 보시면은 알겠지만 뭐 치환 법칙이니 이런 것들도 다 쓸 데가 없습니다. 계산할 때 그냥 간단하게 말면은 벡터곱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도트곱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칼러곱, 그다음에 벡터곱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죠? 간단하게 말면은 얘는 AB 코사인 세타로 주어진다는 거고, 얘는 AB 사인 세타로 주어진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방향이 들어가요, 방향이. 그래서 이제 A에서 B로 돌아갔을 때 오른손 법칙을 쓰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것들이 이제 사실 쓰이진 않아요, 쓰이진 않고요. 그냥 다 뒤에서 이제 계속 배울 거니까 이제 1, 여기는 토크 이런 경우에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이제 8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그 독감과 코로나로 왔다 갔다 한 이후로 후유증으로 지금 계속 코하고 가래고 뭐 정신이 없어요, 지금. 낫질 않네요. 자, 거기 8페이지에 이제 운동의 기술이 있습니다. 운동의 기술. 자,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간단하게 정의만 보고 하시도록 할게요. 운동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운동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우리 운동을 갖다가 기술을 하고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운동을 갖다가 분석하고 기술하고 예측을 할 때 쓰이는 물리량이 있거든요. 자그마치 4개나 돼요. 우리 4개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만 이제 가지고 풀면 되니까. 자, 이제 S가 있으면 이거 다 기호입니다. 그렇죠? 물리량의 기호고요. 이 S로 표시되는 물리량에는 2개가 있습니다. 바로 거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변위라는 게 있죠. 변위 또는 위치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V로 표시되는 기호는 물리량이 뭐가 있냐면 이제 속력이라는 게 있고 이제 속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속도. 지금 이제 물리량 요거 정리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간단히 풀게요. 요거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 그렇죠? 가속도인데 사실은 가속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속도 변화 이게 훨씬 더 듣기 좋아요. 속도 변화. 머릿속으로는 이제 속도 변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아시다시피 T매죠. T매 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단위를 잠깐 보겠습니다. 단위, 기본 단위인데 얘네들의 기본 단위는 미터로 잡힌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놈의 기본 단위는 뭡니까?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요놈의 기본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그죠?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거 당연히 뭡니까?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4가지 물리량이 잡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둘 것이 여기서 이제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는 뭐냐? 이거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이거 벡터니까 스칼라가 되겠고요. 변위는 벡터겠죠. 속력 스칼라입니다. 속도 벡터입니다. 그죠? 벡터. 가속도 여기서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벡터.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잡히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거리변을 찾겠습니다. 이거 너무 쉬워서 그죠? A에서 B가 있는데 그죠? 그러면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아이가 있겠고요.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다르냐? 경로가 다르죠. 이때 A와 B가 움직였을 때 스몰 a와 스몰 b가 A를 출발해서 B에 도착했을 때 경로는 A가 길고 B가 짧지요. 이 경로 개념이 거리입니다. 그죠? 방향 관계없이 경로 다 더한 거니까 변이라는 건 위치의 변화거든요. 위치 변화. 위치 변화라는 것은 출발점부터 도착점과 직선거리가 됩니다. 그죠? 직선거리.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A를 출발해서 B를 도착했을 때 A와 B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니까 변이는 같다. 끝.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력과 속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요거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개가. 속력은 뭐냐면 빠르기죠. 빠르기. 근데 이거 스칼라니까 그죠? 빠르기의 크기만 표시가 된 것이고요. 속도라는 것은 벡터기 때문에 빠르기와 방향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빠르기와 방향이. 그때 우리는 정의를 해놨어요. 정의. 이제 정의가 중요하니까 속력의 정의는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초당 이동거리입니다. 1초당 이동거리. 이게 속력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속도는 뭘까요? 속도는 1초당 변이입니다. 얘는 1초당 변이. 그렇죠? 1초당 변이에요. 그래서 이게 1초당 거리 이렇게 잡히는 거죠. 요것이 댓글이다. 끝. 됐습니다. 다음. 가속도가 있죠. 자, 가속도는 일단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왜냐면 이제 거의 모든 문제 다 가속도로 푸니까. 자, 속도 변화입니다. 그럼 속도라는 거는 빠르기와 방향이 동시에 있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 정의부터 적을게요. 1초당 속도 변화입니다. 그렇죠? 1초당 속도 변화. 1초당 속도 변화가 가속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속도가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가속도가 생기는 경우는 일단 속도가 변하는 경우니까 빠르기가 변하는 경우. 근데 빠르기가 뭐예요? 속력이죠. 속력의 변화가 생길 때. 속력의 변화가 생길 때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속도 안에는 방향이 포함되니까요.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변할 수 있다. 방향이 변한다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엔 둘 다 바뀌죠. 그렇죠? 둘 다 바뀝니다. 둘 다 변함.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속도인데, 그럼 결국에 속력이 빠르기가 변하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둘 다 변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가속도 운동. 근데 사실은 저희가 미분적분을 푸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속도가 마음대로 바뀌진 않아요. 일정할 때만 씁니다. 얘가 마음대로 바뀌게 되면 이제 미적분을 쓰겠지만 지금은 거의 다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만 쓰죠. 그래서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간단하게 한번 더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가속도, 그죠?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원인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물체가 움직이는데 물체들의 속도가 변하게 된다. 그럼 어떨 때 속도가 변하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어떨 때 물체가 속도가 변하는가? 뭔 짓을 했을 때? 힘을 가해줬을 때. 그죠? 힘을 가해줬을 때.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물체에 가해주는 힘, 그죠? 힘은 물체들의 속도를 변화시켜줘요. 속도를 변화시켜주게 됩니다.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이때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 힘을 갖다가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알짜힘. 알짜힘이라고 그러고 두 글자라고 뭐라고 합니까? 합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합력. 그럼 결국에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에 따라서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 가속도가 생긴다는 것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또 나눠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물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얘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직각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있는데 가는 방향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힘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안에서 푸는 것들은 이 한 마리 동안에서 네 마리밖에 없어요. 그럼 요건 뭐예요? 요거는 빨라지는 경우죠. 이거 빨라지는 경우. 요건 뭡니까? 느려지는 경우. 그죠? 느려지는 경우고, 요건 뭐죠? 요거는 방향만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게 방향만 바뀌는 경우예요. 이것이 방향만 바뀝니다. 빠르긴 안 바뀌고, 그죠? 대표 중에 누가 있을까요? 구심력이 구심력. 원운동, 그죠?
그러니까 구신력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렌츠임을 할 텐데 로렌츠임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우리는 물체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직각 방향으로 운동 방향에 직각으로 계속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는 결국에는 등속 운동합니다. 등속 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로렌츠임 같은 게 그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요것도 있죠. 운동 방향에 비스듬하게 힘을 주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때는 비스듬한 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 반듯한 학문을 하기 때문에 그죠? 반듯하게 나눠 주셔야 돼요. 반드시 직각분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직각분해를. 그럼 이 비스듬한 힘은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힘이 하나 작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같은 방향 힘이 하나 작용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 요 힘은 뭘 바꾸죠? 방향을 바꾸죠. 요 힘은 빠르기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둘 다 바뀝니다. 요게 어떤 경우죠? 중력장 운동에서 비스듬하게 던진 운동.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자기장 공간에서 전하가 들어갈 때, 그죠? 자기장 공간에서 전하가 수직 방향 들어가면 원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질량 분석기를 만드는 것이고요. 비스듬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선 운동을 하죠. 나선 운동. 기출 문제 보시면 이 자기장 공간에 비스듬하게 전하가 들어갔을 때 그 로렌츠임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나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예요? 피치거리 구하시오. 나오잖아요. 그죠? 피치거리. 그러면은 이렇게 하니까 원 운동 하잖아요. 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등속 운동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 운동하는 시간 동안에 수평 방향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피치거리라는 것은 이 등속도에다 원 운동 주기를 곱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그죠? 계속 누적이 되는 것들이니까. 됐나요? 자, 요것이 이제 가속도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 공식들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이제 예를 갖다 문제 좀 풀게요. 알겠죠? 잠깐 5분 정도 쉬세요.